식당에 오셨던 그 어르신이 회장님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밥상에 뭐가 올랐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먹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 혼자 먹어왔습니다. 이제야 그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깊은 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최상층, 해강식품 회장실의 조명만이 홀로 켜져 있었다. 넓은 회장실 한쪽 구석, 낡은 소파에 앉은 남자가 컵라면 뚜껑을 들어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그의 표정엔 어떤 기대도 없었다. 그저 습관처럼 젓가락을 들고 기계적으로 면을 입에 넣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빛들은 이 방까지 닿지 못하는 듯했다. 정혜수였다. 해강식품의 창업주이자 회장.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식품 제국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 경제 잡지는 그를 한국 식품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렀고 후배 경영인들은 그의 경영 철학을 배우려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혼자 라면을 먹는 늙은 남자일 뿐이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다. 직원들은 이미 몇 시간 전에 퇴근했다. 비서실장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며 회장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인사했을 때가 8시였으니 벌써 3시간이 지난 셈이었다. 해수는 라면 국물을 후루룩 들이켰다. 짜고 자극적인 맛이 혀를 감쌌지만 금방 식어버린 국물은 미지근했다. 그는 컵라면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회장실을 나서며 복도의 조명이 하나둘 꺼졌다. 자동 센서 등이었다. 그의 발걸음을 따라 불이 켜지고 지나간 자리는 다시 어둠에 잠겼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거울 속 남자는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인이었다. 맞춤 제작한 양복, 반짝이는 구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텅 비어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기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도 늦으셨습니다. 해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뒷좌석에 올랐다. 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흘러갔다. 불 켜진 식당들, 함께 웃으며 걷는 사람들,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나눠 마시는 젊은이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였다. 해수는 창문에서 시선을 걷었다.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 넓은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섰다. 정원의 조경등이 자동으로 켜졌지만 집안은 어두웠다. 가정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두고 퇴근한 지 오래였다. 해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동선을 따라 거실로 향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이 더 편했다. 식탁 위에는 랩으로 덮인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정성스럽게 준비된 상차림이었다. 하지만 해수는 그것들을 보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식탁 앞에 앉았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다. 집안은 고요했다.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해수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책장 한쪽에 놓인 작은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 있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자는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남자가 바로 젊은 시절의 해수였다. 그녀의 이름은 서진이었다. 대학 시절 만난 첫사랑. 문학을 전공하던 그녀는 늘 책을 들고 다녔고 도서관 한쪽 자리가 그녀의 지정석이었다. 해수는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용기를 냈고 어느 날 드디어 말을 걸었다. 그 책 재미있나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서진은 가난한 시인의 딸이었고 해수는 몰락한 양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다. 둘 다 가진 것 없이 순수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졸업 후 해수의 집안이 반대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든든한 배경이 필요하다. 저런 집안과 엮이면 평생 고생한다. 아버지는 단호했다. 해수는 저항했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다. 당시 그는 사업 자금이 절실했고 집안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서진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미안해. 나는 성공해야 해. 너와 함께는 안 될 것 같아. 서진은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나중에 성공하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저처럼 가진 게 없어도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서진은 그 후 지방으로 내려갔고 소식이 끊겼다. 해수는 사업에 매진했고 집안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다. 그 결혼은 차갑고 형식적이었다. 아내는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둘 사이에 사랑은 없었다. 아들 윤호가 태어났고 해수는 더욱 일에 몰두했다. 아내는 사교 모임에 다녔고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 되었다. 10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해수는 큰 슬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의무적으로 장례를 치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해수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서진의 미소가 눈에 밟혔다. 그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아니면 자신처럼 외롭게 살고 있을까? 해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천천히 뚜껑을 덮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캘린더를 보았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날짜들이 빽빽했다. 모두 회의와 약속들이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저녁 식사라고 적힌 곳은 없었다. 그날 밤 해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다. 낡은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형광등 불빛. 하지만 맞은편에는 서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국을 떠서 그에게 건넸다. 드세요. 식기 전에. 해수는 숟가락을 들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꿈에서 깼다. 침대 옆 탁자의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해수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해수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오늘도 분주했다.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개미처럼 거리를 메웠다. 모두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목적지가 있었다. 해수는 자신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고 생각했다. 매일 출근하고 회의하고 결제하고 퇴근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요즘 자주 의문이 들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혜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단호했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내밀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오셨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돌렸다. 윤호가 약속이 있었나? 아니요, 급히 뵙고 싶다고 하셔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혜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라고 해. 정윤호가 들어섰다.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부드러운 눈매가 있었다. 그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현재 해강식품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혜수는 아들을 후계자로 키우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대화는 늘 업무 위주였다. 오늘처럼 갑자기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윤호는 아버지 앞에 섰다.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목소리도 약간 떨렸다. 아버지, 앉아라. 혜수는 소파를 가리켰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혜수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책상이 아닌 소파에 앉은 것은 이것이 사적인 대화가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윤호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혜수는 기다렸다. 그는 재촉하지 않았다. 결국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혜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 누군가? 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윤호는 심호흡을 했다. 백로식당에서 일하는 박지은 씨입니다. 백로식당? 혜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다. 직원들이 가끔 언급하는 곳이었다. 식당 직원이라는 건가? 혜수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홀 매니저로 일하고 계십니다. 혜수는 팔짱을 꼈다. 어떻게 알게 됐나? 윤호가 대답했다. 작년 가을 회사 근처에서 점심 먹으러 갔다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 후로 자주 들렀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지은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한 사람입니다. 윤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혜수는 아들의 얼굴을 관찰했다. 진심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혜수는 질문을 이어갔다. 나이는 32살입니다. 학력은? 윤호는 잠시 망설였다.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관광경영학과였습니다. 혜수의 눈썹이 올라갔다. 전문대. 해강식품의 임원 대부분은 명문대 출신이었다. 혜수 자신도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가족은? 이 질문에 윤호는 더 오래 침묵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가족 없이 혼자 살아왔습니다. 18살에 보육원을 나와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낮에는 전문대를 다녔습니다. 졸업 후 여러 식당에서 일하다가 지금 백로식당에 정착했습니다. 7년째 근무 중입니다. 혜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보육원 출신, 가족이 없다. 학벌도 변변치 않다. 혜수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다. 이것은 단순히 배경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혜수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사교 모임과 언론의 관심 속에 서야 한다는 의미였다. 재벌가의 여자들은 그 자체로 사회적 지위였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력은 분명 화제거리가 될 것이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자리인지 생각은 해봤냐? 혜수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신중하게 해야 할 문제다. 내 결혼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회사의 이미지와도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윤호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지은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족이 없었지만 그래서 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윤호의 말은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와 받아들임은 다른 문제였다. 그는 평생 이 세계에서 살아왔다. 배경, 학벌,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았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도 경험했다. 그래서 더욱 집안의 힘을 빌려 사업을 키웠고 명문가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것이 생존 전략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혜수는 서진을 떠올렸다. 그녀도 가진 것이 없었다. 배경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떠나보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지금 아들이 자신에게 같은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혜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혜수가 말했다. 윤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내 판단이 최종 결정이다. 만나본 후에 안 된다고 하면 너는 받아들여야 한다. 윤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공정하게 봐주실 거라 믿습니다. 윤호가 나간 후 혜수는 혼자 남았다.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박지은이라는 여자가 일하고 있을 것이었다. 보육원 출신, 가족 없이 혼자 살아온 사람. 혜수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편견과 불안이 꿈틀거렸다. 배경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위기가 오면 의지할 곳이 없다. 사회는 냉혹하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진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혜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비서실장을 불렀다. 백로식당 정보를 알아봐라. 위치, 운영 현황, 평판 모두.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가고 혜수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다. 이것은 단순한 며느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었다. 며칠 후 서울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아침부터 비가 내릴 조짐이었지만 혜수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다. 오전 내내 회의가 이어졌다. 신제품 출시 계획,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분기별 실적 보고 모두 중요한 안건들이었지만 혜수의 마음은 온전히 집중되지 않았다. 그는 자꾸만 시계를 확인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오가 되자 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겠네.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혜수는 손을 저었다. 혼자 다녀오겠네. 가까운 곳이니 괜찮아.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회장의 결정은 절대적이었다. 해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자 밖에서는 이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펼치고 걸음을 옮겼다. 백로식당은 회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다. 비서실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식당은 15년째 운영 중이며 인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다. 가격은 합리적이고 음식은 깔끔하며 무엇보다 친절하다는 평이 많았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해수는 우산을 더 깊이 눌렀었다. 거리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다. 모두들 급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빌딩 숲 사이를 걷다 보니 작은 골목이 나왔다. 그곳에 백로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생각보다 소박한 외관이었다. 2층 건물의 1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식당 내부가 보였다. 해수는 식당 앞에서 멈춰섰다. 안으로 들어갈까 망설였다. 아직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근처에 작은 카페가 있었다. 해수는 그곳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하고 백로식당 쪽을 바라보았다. 관찰하기에 좋은 위치였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계속 들어갔다. 해수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식당 입구에서 누군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보였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였다. 박지은일 것이었다. 거리가 멀어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짓은 부지런하고 활기찼다. 시간이 흘렀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다. 폭우로 변해가고 있었다. 해수는 커피를 홀짝이며 계속 지켜보았다. 그때였다. 식당 앞 인도에서 한 할머니가 걸어오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할머니는 백로식당 앞을 지나가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발을 헛디뎠다. 할머니가 넘어졌다. 해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심장이 철렁했다. 할머니는 인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 멈춰섰다. 몇몇은 다가가려 했지만 망설이고 있었다. 책임 소재 문제, 괜히 도와줬다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현대 사회의 냉소적인 단면이었다. 그때 백로식당 문이 확 열렸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뛰어나왔다. 박지은이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말을 거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다. 괜찮다는 표시였다. 하지만 지은은 일어서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돕기 시작했다. 지은의 행동이 마중물이 된 것이었다. 누군가 우산을 펼쳐 할머니를 가렸고 다른 누군가는 지은과 함께 할머니를 부축했다. 그들은 할머니를 백로식당 안으로 안내했다. 식당 문이 닫혔다. 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해수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해수는 카페를 나와 백로식당으로 향했다. 빗줄기를 뚫고 걸어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 서진과 함께 걷던 비 오는 거리. 그때도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길거리에서 떨고 있던 길고양이를 발견한 서진은
자신의 우산을 버리고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이 작은 생명도 소중해요. 서진의 말이었다. 그날 혜수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백로식당 문 앞에서 혜수는 잠시 멈춰섰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다. 할머니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지은이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건네고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말했고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혜수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진짜였다.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다.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이었다. 누군가 어려울 때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 혜수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혜수는 결심했다. 직접 만나서 봐야겠다. 서류로, 소문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사람의 본질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났다. 오늘 그는 그것을 목격했다. 저녁 혜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어두운 거실, 혼자 있는 식탁.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천천히 식탁에 앉아 랩을 벗기고 반찬을 꺼냈다. 된장찌개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마음은 덜 텅 비어 있었다. 오늘 본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다. 빗속에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 혜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한번 지켜보자. 혜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점퍼를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20년도 더 된 것이었다. 해강식품을 처음 시작할 때 공장 현장을 돌아다니며 입던 옷이었다. 당시 그는 직접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점퍼는 그때의 흔적이었다. 혜수는 점퍼를 털어내고 입어보았다. 여전히 맞았다. 체형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거울 앞에 선 혜수는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평소 입던 맞춤 양복이 아니었다. 해진 점퍼에 색이 바랜 청바지, 낡은 운동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때의 모습. 혜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누구도 그가 해강식품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혜수는 기사에게 백로식당 근처에 내려달라고 했다. 회장님, 정말 이 복장으로 가시는 겁니까? 기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괜찮네. 개인적인 일이야. 혜수는 차에서 내렸다. 거리는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다. 점심시간 전이었다. 혜수는 천천히 백로식당으로 걸어갔다. 식당 입구에 도착하자 안에서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의자를 옮기는 소리, 설거지하는 물소리, 조리하는 냄새. 혜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종이 딸랑 소리를 냈다. 안쪽에서 한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중년 남자였다. 어서 오세요. 아직 준비 중인데. 11시 반부터 영업입니다.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혜수의 옷차림을 훑었다. 살짝 경계하는 기색이었다.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혜수는 조용히 말했다. 남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을 계속했다. 혜수는 입구 근처 테이블에 앉았다.
식당 내부를 둘러보았다. 깨끗했다. 테이블은 반짝이고 바닥도 말끔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다. 맛있었어요. 또 올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11시 반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근처 직장인들로 보였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들. 그들은 익숙한 듯 자리를 잡고 메뉴를 주문했다. 혜수는 그들과 확연히 달랐다. 낡은 옷차림, 구석에 조용히 앉은 노인. 몇몇 손님들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다가 지나갔다. 그때 주방 쪽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박지은이었다. 처음 제대로 보는 얼굴이었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지만 눈빛은 성숙했다. 그녀는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을 확인했다. 물잔이 비면 채워주고 반찬이 부족하면 보충했다. 동작은 빠르지만 소란스럽지 않았다. 효율적이었다. 지은이 혜수의 테이블 앞에 섰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목소리는 밝았다. 혜수는 고개를 들었다. 지은은 미소 짓고 있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안쪽이 더 따뜻해요. 이쪽으로 모실게요. 그녀는 안쪽 테이블을 가리켰다. 창가 자리였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다. 여기도 괜찮습니다. 혜수가 말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앉으세요. 메뉴는 천천히 보시고 주문하실 때 불러주세요. 그녀는 물과 물수건을 가져다 주었다. 혜수는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지은을 관찰했다. 다른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 차별이 없었다. 정장 입은 직장인이나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나 동일했다. 혜수는 메뉴판을 집어들었다. 글씨가 작았다. 일부러 눈을 찡그리며 가까이 대고 보았다. 이게 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잘 모르겠네. 중얼거렸다.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직장인이 힐끔 쳐다봤지만 곧 자기 일에 집중했다. 혜수는 계속 메뉴판과 씨름하는 척했다. 지은이 다가왔다. 어르신, 메뉴 선택이 어려우세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글씨가 좀 작아서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카운터로 가서 무언가를 꺼내왔다. 다른 메뉴판이었다. 글씨가 훨씬 컸다. 이건 어르신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따로 만든 메뉴판이에요. 이걸로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혜수는 메뉴판을 받아들었다. 정말로 글씨가 컸다. 그리고 메뉴 옆에는 작은 설명도 붙어 있었다. 부드러운 음식, 소화 잘 되는 메뉴, 국물이 많은 음식. 세심했다. 노인 손님을 위한 배려였다. 혜수는 마음속으로 놀랐다. 이런 작은 것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럼 된장찌개 정식으로 주세요. 혜수가 주문했다. 네, 알겠습니다.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지은이 주방으로 주문을 전달했다. 혜수는 다시 식당을 둘러보았다. 손님들은 계속 들어왔고 식당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의 피크였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다. 각자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다. 음식이 나왔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된장찌개, 흰 쌀밥, 여러 가지 반찬들.
해수는 숟가락을 들여다 멈췄다. 반찬이 잘게 썰려 있었다. 일반 손님들 테이블과 비교해 보니 확실히 달랐다. 김치도 한 입 크기로 잘라져 있었고 나물도 짧게 자른 것이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준비된 것이었다. 지은이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 음식 괜찮으세요? 혹시 국물이 짜면 말씀해 주세요. 싱겁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해수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반찬들. 아, 제가 조금 작게 썰어드렸어요. 어르신들은 이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지은의 말이었다. 해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메뉴판 글씨가 안 보인다고만 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추론했다. 노인이라면 이가 불편할 수 있다. 국물이 짤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다. 시키지 않았는데 해준 것이었다. 해수는 젊은 시절 자신을 떠올렸다. 그는 고객들에게 이렇게까지 세심했던 적이 있었던가. 성공한 후로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감사합니다. 해수가 조용히 말했다.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다른 테이블로 갔다. 해수는 식사를 시작했다. 된장찌개는 구수했고 밥은 따뜻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 끼였다. 회장실에서 먹던 컵라면과는 차원이 달랐다. 음식 자체의 맛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공간의 온기가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해수는 계산대로 갔다. 지은이 계산을 도와주었다. 8,000원입니다, 어르신. 해수는 일부러 지갑을 더듬거리며 천천히 돈을 꺼냈다. 10,000원짜리를 건네며 말했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거스름돈 드려야죠. 그녀는 2,000원을 정확히 건넸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해수는 식당을 나섰다. 밖에서 한 번 더 돌아봤다. 지은은 다시 바쁘게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다. 지치지 않은 미소였다. 해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한 번 더 지켜보자. 사흘 후 해수는 다시 백로식당을 찾았다. 이번에도 같은 옷차림이었다. 낡은 점퍼와 해진 운동화. 오전 11시 반 점심 영업이 막 시작된 시간이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깨끗한 테이블,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들어오는 손님들. 지은이 해수를 알아봤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담겨 있었다. 네. 지난번 음식이 좋아서요. 해수가 대답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안내했다. 지난번 앉으셨던 자리 괜찮으세요? 해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지은이 큰 글씨 메뉴판을 가져왔다.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가져온 것이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메뉴 드시겠어요? 해수는 메뉴를 훑어보았다. 지난번 된장찌개가 좋았는데 오늘은 다른 걸 먹어볼까 합니다. 그럼 김치찌개 정식은 어떠세요? 김치가 오래 묵어서 깊은 맛이 나요. 고기도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해수가 주문했다. 지은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갔다.
해수는 기다리는 동안 식당을 관찰했다. 오늘도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다. 단골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작은 공동체 같았다. 음식이 나왔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밥과 반찬들이 함께 나왔다. 역시 반찬은 잘게 썰려 있었다. 해수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다. 얼큰하고 구수했다. 지은이 말한 대로 김치가 잘 익어 깊은 맛이 났다. 해수는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다. 오늘은 지은 대신 다른 직원이 계산대에 있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다. 8,000원입니다. 해수는 지갑을 꺼내 천천히 돈을 세기 시작했다. 일부러 느리게 움직였다. 1,000원짜리를 하나씩 꺼내 세었다. 하나, 둘, 셋.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이 없었지만 직원은 약간 조급한 기색을 보였다. 해수는 돈을 다 세고 건넸다. 여기 8,000원입니다. 직원이 받아 세어봤다. 네, 감사합니다. 해수는 돌아서려다 다시 돌아왔다. 잠깐만요. 내가 계산한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센 건가? 목소리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다. 직원이 당황했다. 아니요, 8,000원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해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가요? 내가 늙어서 계산이 헷갈리나 봅니다. 그 순간 지은이 다가왔다. 상황을 파악한 듯 했다. 어르신,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세요? 해수는 지은을 보았다. 아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내가 돈을 제대로 낸 건지. 지은은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계산대의 장부를 꺼내 확인했다. 김치찌개 정식 8,000원. 정확했다. 어르신,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맞는 것 같아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혼란 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에는 영수증을 꼭 드릴게요. 그러면 더 명확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없었다. 오히려 미안해하는 기색이었다. 자신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손님이 혼란스러워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해수는 마음속으로 놀랐다.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었는데도 그녀는 자신을 먼저 의심했다. 손님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혹시 자기가 실수한 건 아닌지 확인했다. 그리고 손님에게 미안해했다. 이것이 진짜 서비스 정신이었다. 매뉴얼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생각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해수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명확하게 안내해야죠. 다음에 오시면 꼭 영수증 챙겨드릴게요. 해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을 나섰다. 밖에 나와 해수는 잠시 멈춰섰다. 마음 한켠이 뜨거워졌다. 그는 평생 수많은 직원들을 관리해왔다. 서비스 교육도 시켰고 친절 매뉴얼도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형식이었다. 진짜 친절은 매뉴얼에서 나오지 않았다. 사람의 본성에서 나왔다. 박지은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해수는 또다시 백로식당을 찾았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이 아니라 오후 2시쯤이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지은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다. 네. 오늘은 일찍 점심을 먹어서 간단히 차나 한잔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은은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옥수수 차였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서비스예요. 편하게 드세요. 혜수는 차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미소 짓고 다시 일을 계속했다. 혜수는 차를 홀짝이며 지은을 관찰했다. 그녀는 손님이 없어도 멈추지 않았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메뉴판을 확인했다.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밴 것 같았다. 혜수는 생각했다. 이 여자는 일을 사랑하는구나.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었다. 차를 다 마시고 혜수는 일어섰다. 지은이 다가왔다. 벌써 가세요? 네.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혜수가 말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항상 환영입니다. 지은이 환하게 웃었다. 혜수는 식당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충분히 봤다. 박지은은 진짜였다.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다. 속까지 따뜻한 사람이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혜수는 비서실장에게 전화했다. 내일 저녁 백로식당 운영진과 미팅을 잡게. 조용히 진행하고 언론에는 알리지 말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다. 직접 정체를 밝히고 본격적으로 박지은을 알아갈 차례였다. 그로부터 이틀 후 백로식당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부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테이블 배치를 재조정하고 식기를 점검하고 주방에서는 식재료를 대량으로 준비했다. 오늘은 인근 중견기업의 임원 회식 예약이 잡혀 있었다. 20명 규모의 단체 손님이었다. 백로식당에게는 큰 매출이 예상되는 중요한 날이었다. 오성진 운영이사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백로식당을 15년째 운영해 온 베테랑이었다. 오늘 단체 손님 응대가 최우선입니다. 예약 시간은 저녁 7시인데 준비는 6시 반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작은 테이블 손님들은 최대한 빨리 회전시켜 주세요. 단체 손님이 오시면 홀이 복잡하지 않게 관리합시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이사님, 오늘 저녁 6시에 예약해 두신 단골 어르신도 계신데 그분은 어떻게 안내해 드릴까요? 오성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대놓고 무시하라거나 차별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선순위는 명확했다. 우선순위를 잘 조절해 보세요. 단골 어르신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지은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고민이 스쳤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위치로 흩어졌다. 오성진은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사들과 최종 메뉴를 점검했다. 불고기, 갈비찜, 해물파전, 잡채, 각종 찌개와 탕, 푸짐한 상차림이 준비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식당은 점점 바빠졌다. 평소보다 일찍 저녁 영업을 시작했다. 직장인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퇴근 후 간단히 저녁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었다.
지은과 다른 직원들은 그들을 응대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단체 손님이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6시 조금 전 익숙한 모습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정혜수였다. 오늘도 같은 변장 차림이었다. 그는 조용히 구석 테이블로 향했다. 홀을 정리하던 젊은 직원이 그를 힐끗 보았지만 바빠서 대충 인사만 하고 지나쳤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혜수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식당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직원들이 더 분주했고 테이블 배치도 조금 달라져 있었다. 한쪽에는 여러 테이블을 붙여 큰 단체석을 만들어 놓았다.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싶었다. 혜수는 메뉴판을 집어들었다. 누군가 와서 주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 지은이 나타났다. 그녀는 혜수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단골이 된 것 같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오늘도 같은 메뉴로 준비해 드릴까요? 지난번에 김치찌개 드시고 속이 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혜수는 놀랐다. 자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며칠 전 계산할 때 가볍게 한 말이었다. 김치찌개가 속이 편하네요. 그 한마디를 지은이 기억하고 있었다. 혜수는 감동받았다. 네, 그걸로 부탁합니다. 지은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오성진이 지은을 불렀다. 박 매니저, 잠깐. 지은이 그에게 다가갔다. 오성진은 조용히 말했다. 단체 손님 준비가 우선입니다. 작은 테이블은 다른 직원이 케어하도록 하세요. 박 매니저는 단체석 준비에 집중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엄격하지 않았지만 명령이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예약하고 기다리신 어르신도 계셔서 순서만은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성진은 눈썹을 찌푸렸다. 박 매니저,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죠? 단체 손님은 20명입니다. 한 분과 20명. 어느 쪽이 중요한지는 명확하지 않나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오성진의 말이 사업적으로는 맞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먼저 온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그녀의 원칙에 어긋났다. 이사님, 어르신 주문은 간단합니다. 김치찌개 정식 하나만 준비하면 돼요. 금방 나갈 수 있습니다. 오성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은의 성격을 잘 알았다. 고집스러울 때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양보할 수 없었다. 박 매니저, 제 지시를 따라주세요. 다른 직원이 처리하게 하세요. 단체석 준비가 지연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단체석 쪽으로 갔다. 혜수는 그 대화를 들었다. 거리가 멀어 정확한 내용은 몰랐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다. 지은이 자신 때문에 뭔가 지적을 받은 것 같았다. 혜수는 불편했다. 자신이 테스트를 하느라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인가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혜수의 테이블로 왔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다. 주문하신 김치찌개 정식 나옵니다. 음식을 내려놓고 그는 바로 다른 테이블로 갔다. 물도 채워주지 않았고 반찬이 부족한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혜수는 음식을 내려다보았다. 맛은 똑같을 것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지은이 가져다 준 음식에는 온기가 있었는데 이것에는 없었다. 7시가 되자 단체 손님들이 도착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들이 때로 들어왔다. 목소리가 컸고 웃음소리가 시끄러웠다. 식당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오성진이 직접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단체석으로 안내했다. 지은과 다른 직원들이 단체석 주변을 에워쌌다. 메뉴를 설명하고 주문을 받고 술잔을 채웠다. 단체 손님들은 까다로웠다. 이거 빨리 안 나와요? 물 좀 더 주세요. 여기 반찬 추가요. 요청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직원들은 정신없이 움직였다. 그 와중에도 작은 테이블의 손님들은 계속 있었다. 혜수를 포함해 몇몇 혼자 온 손님들이었다. 하지만 직원들의 관심은 단체석에 쏠려 있었다. 물이 비어도 채워지지 않았고 반찬이 떨어져도 보충되지 않았다. 혜수는 조용히 관찰했다. 이것이 현실이구나 싶었다. 돈의 크기가 대우를 결정했다. 지은은 단체석을 돌보면서도 계속 작은 테이블 쪽을 신경 썼다. 틈틈이 그쪽으로 가서 물을 채우고 반찬을 보충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단체 손님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지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그녀는 쉴 틈 없이 움직였다. 혜수는 식사를 마쳤다. 그는 조용히 계산대로 갔다. 다른 직원이 계산을 처리했다. 8,000원입니다. 혜수는 돈을 건네고 식당을 나섰다. 밖에서 한 번 더 안을 들여다보았다. 지은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단체석과 작은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모든 손님을 챙기려 애쓰고 있었다. 혜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먼저 앉은 사람을 먼저 보려 하는구나. 지은은 그런 사람이었다. 단체 손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작은 테이블의 손님들을 잊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원칙이었다. 혜수는 감동했다. 이런 사람이 며느리가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다. 이런 성격이 과연 재벌가의 며느리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상류사회는 냉혹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수 없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고, 때로는 누군가를 포기해야 했다. 지은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혜수는 복잡한 심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단체 손님들의 주문이 계속 이어졌다. 불고기 추가, 소주 한 병 더, 된장찌개 2개 더. 주방은 전쟁터였다. 요리사들이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어냈다. 홀에서는 지은과 다른 직원들이 쉴 틈 없이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술잔을 채웠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8시가 넘어가자 주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문이 폭주하면서 주방과 홀 사이에 소통 착오가 생긴 것이었다. 주방장이 홀로 나와 지은을 불렀다. 박 매니저, 갈비찜 주문이 2개 들어왔는데 재료가 1개 분량밖에 없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지은은 당황했다. 그녀는 주문서를 확인했다. 분명 갈비찜은 1개만 주문받았다. 하지만 단체석에서는 2개를 요구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착오가 발생한 것이었다. 지은은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제가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다른 메뉴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하지만 오성진이 먼저 개입했다. 그는 주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거 처음 주문받을 때 확인이 제대로 안 됐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난감함이 묻어났다. 오성진은 장부를 들고 카운터로 갔다. 주문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했다. 문제는 명확했다. 초기 주문 단계에서 갈비찜 수량이 잘못 기재된 것이었다. 오성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특히 단체 손님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는 지은을 따로 불렀다.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가 말했다. 앞으로 주문 확인할 때 조금만 더 꼼꼼했으면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적이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 이 주문은 그녀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었다. 다른 직원이 받았고 그녀는 나중에 확인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오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제가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꼭 함께 체크해 봅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식당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은의 대답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적지 않은 부분도 함께 책임을 나누려는 태도를 보였다. 오성진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 만족했다. 지은은 책임감이 강한 직원이었다. 실수를 남에게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정혜수였다. 그는 아직 식당을 완전히 나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식당 안이 보였다. 오성진과 지은이 대화하는 모습, 지은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다. 혜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갈등 상황에서 오성진은 지은을 희생양으로 삼지는 않았다. 함께 책임을 나누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것은 다행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은이 혼자 너무 많은 부담을 떠안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들었다. 그녀는 자기 잘못이 아닌 것도 책임지려 했다. 그런 성격은 때로는 미덕이지만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었다. 식당 안에서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오성진이 직접 단체석으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다. 고객님들 죄송합니다. 갈비찜이 한 개 준비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대신 불고기를 추가로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단체 손님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아, 그럼 괜찮습니다. 불고기도 맛있으니까요. 위기는 넘어갔다. 하지만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남아 있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혜수는 그것을 느꼈다. 이곳은 작은 식당이지만 나름의 압박이 있었다. 완벽을 추구해야 했고 실수하면 즉시 지적받았다. 지은은 그런 환경에서 7년을 버텨온 것이었다. 밤 9시가 넘어가자 단체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섰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것이었다. 오성진이 출구까지 배웅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단체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식당은 조용해졌다. 남은 손님은 몇 명뿐이었다. 직원들은 지친 표정으로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단체석을 치우면서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 단체 손님과 작은 테이블 손님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누군가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든 손님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오성진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박 매니저. 단체 손님들도 만족하신 것 같아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행입니다. 오성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까 제 말이 좀 강했나요? 기분 나빴다면 사과드립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사님. 저도 더 꼼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일로 배웠습니다. 오성진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이해해주니 고맙네요. 박 매니저 같은 직원이 있어서 식당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다. 혜수는 카페에서 일어났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오늘 본 것으로 충분했다. 지은은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현실과 타협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혜수는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차에 올라 집으로 가는 길 혜수는 생각했다. 내일은 정체를 밝힐 때다. 더 이상 숨어서 관찰할 필요가 없었다. 충분히 봤다. 박지은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 이제는 직접 대면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었다. 혜수는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후 백로식당 오성진 이사와 미팅 확정 회장 자격으로 방문. 다음 날 오후 3시 백로식당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뒷좌석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정혜수였다. 낡은 점퍼가 아니었다. 맞춤 제작한 네이비 수트에 흰 셔츠, 은색 넥타이. 구두는 반짝였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다. 비서실장이 함께 내려 그를 따랐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평소에 보던 차림이 아니었다. 오성진이 급히 나와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혹시? 그는 혜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뉴스에서 본 것 같았다. 순간 깨달았다. 정 회장님이십니까?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강식품 정혜수입니다. 오성진은 당황했다. 해강식품은 이 업계에서 거대 기업이었다. 그 회장이 왜 이런 작은 식당에 온 것일까? 무슨 일로 오셨는지. 오성진은 말을 더듬었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다. 2층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은 계단을 올라 2층 작은 회의실로 갔다.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놓인 소박한 공간이었다. 문이 닫히자 오성진이 먼저 물었다. 혹시 저희 식당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다. 혜수는 고개를 저었다.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성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혜수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며칠 전부터 이 식당을 관찰했습니다. 손님으로 몇 번 방문했고 어제 단체 예약건도 지켜봤습니다. 오성진의 눈이 커졌다. 손님으로 오셨다고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낡은 점퍼를 입고 온 노인 기억하십니까?
오성진은 잠시 생각하다 깨달았다. 아, 그 어르신이 회장님이셨습니까? 혜수는 미소 지었다. 네. 변장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오성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거물이 식당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혜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제 단체 예약건 확인해 보니 주문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더군요. 오성진은 긴장했다. 역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혜수는 손을 들어 오성진의 말을 멈췄다. 제 지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봤습니다. 오성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의미이신지요? 당신은 직원을 희생양 삼지 않았습니다. 함께 책임을 나누려 했습니다. 박지은 씨를 따로 불러 지적했지만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았고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혜수의 말이었다. 오성진은 조금 이해가 되었다. 박지은 씨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도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혜수가 계속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직원을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박지은 씨 같은 사람은 드뭅니다. 자기 일이 아니어도 나서고 손님을 차별하지 않고 작은 배려를 잊지 않습니다. 오성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 매니저는 저희 식당의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7년째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손님과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혜수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밖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오 이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박지은 씨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성진은 깜짝 놀랐다. 네,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를. 혜수가 돌아서며 말했다. 오성진은 할 말을 잃었다. 백로식당의 홀 매니저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혜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박지은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이사님이 보시기에 그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성진은 잠시 생각했다. 박 매니저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것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합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혜수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박 매니저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문대를 나왔고 여러 직장을 거쳐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존경합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 이사님, 저는 이 식당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 임직원들에게 이곳을 추천하고 협력업체로 등록하겠습니다. 단체 주문도 정기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오성진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왜? 박지은 씨 같은 사람이 있는 식당이라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을 봅니다. 음식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혜수의 말이었다. 오성진은 감동받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수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연락처입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은 씨에게는 아직 제 정체를 알리지 마세요. 제가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오성진이 명함을 받아들었다. 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좋은 대화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눴다. 혜수는 2층을 내려와 식당을 나섰다. 직원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은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혜수는 그녀를 보지 않은 척하고 지나쳤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차에 올라 혜수는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윤호에게 연락하게.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출발했다. 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박지은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녀가 정말 자신의 며느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최종 확인하는 것. 일주일 후 한남동의 조용한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이 예약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실내는 따뜻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다. 테이블에는 흰 천이 깔려 있었고 꽃병에는 신선한 꽃이 꽂혀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윤호와 지은이 먼저 도착했다. 지은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평소 식당에서 입던 앞치마가 아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화장은 옅게 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손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윤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괜찮을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 씨가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지은은 작게 미소 지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정혜수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다. 윤호가 일어나 인사했다. 아버지, 오셨습니다. 지은도 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지은은 혜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며칠 전 식당에 왔던 그 어르신? 지은은 눈을 크게 떴다. 혹시 식당에 오셨던 그 어르신?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맞습니다. 윤호가 설명했다. 지은 씨 소개할게요. 우리 아버지세요.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다. 백로식당에 여러 번 왔던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윤호의 아버지였다. 해강식품의 회장이었다. 믿기지 않았다. 지은은 멈칫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은입니다. 혜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혜수입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악수를 나눴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어르신이 회장이었다니. 왜 변장을 하고 왔을까? 자신을 시험한 것일까? 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놀라셨죠? 제가 변장을 하고 식당에 갔던 것.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요. 혜수는 웃으며 말했다.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네를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어떠셨나요? 혜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훌륭했습니다. 자네는 진짜였어요. 손님을 차별하지 않고 작은 것까지 배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지만 자네처럼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히 큰 글씨 메뉴판, 그건 인상적이었어요. 혜수는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큰 글씨 메뉴판이었다. 지은이 만든 그것이었다. 이거 아직도 가지고 다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이런 걸 만든다는 것이 정말 고마웠어요.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자네의 마음이 담긴 것이죠. 노인을 배려하는 마음,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혜수는 메뉴판을 다시 지갑에 넣고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 씨,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혜수는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시절 첫사랑 서진을 만났던 일, 집안의 반대로 그녀를 떠나보낸 일, 그 후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던 일. 저는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놓쳤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공허하게 살았어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혜수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지은은 조용히 들었다. 혜수는 계속했다. 자네를 보면서 서진이 생각났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번 놓쳤습니다. 2번 놓치면 그건 제 인생을 2번 잘못 사는 거겠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혜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 씨, 저는 자네를 환영합니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요. 배경이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네의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순간 혜수의 눈가도 촉촉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들었다. 윤호는 옆에서 2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분위기는 점점 편안해졌다. 혜수는 지은에게 여러 질문을 했다. 어떻게 식당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것이 가장 보람 있었는지,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지. 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거짓 없이, 꾸밈 없이. 혜수는 점점 더 지은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허세가 없었다.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가 나왔다. 혜수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네를 판단할 것이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을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네를 지지합니다. 윤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혜수의 말이었다. 지은은 감동받아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며느리가 되도록요. 혜수는 윤호를 바라보았다. 윤호야,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윤호는 미소 지었다. 네, 아버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 순간 그들은 가족이 되었다. 피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레스토랑을 나서며 지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이 없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혼자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가족이 생겼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남편이 될 사람. 지은은 행복했다. 몇 달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 양평의 작은 시골 마을.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밥집이 하나 있었다. 해담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었다. 혜수가 최근에 인수해서 리모델링한 곳이었다.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혜수, 윤호, 지은이 함께 이곳에서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세 사람은 오후 늦게 도착했다. 혜수가 직접 운전해서 왔다. 차에서 내리자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다. 여기 공기 정말 좋네요. 지은이 말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나무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한지 조명, 한쪽 구석의 화로. 모든 것이 정겹고 아늑했다. 주방에서는 식당 주인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생선 굽는 냄새, 밥 짓는 냄새. 혜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 냄새 정말 오랜만이야.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창밖으로는 단풍나무가 보였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을 비췄다. 완벽한 오후였다. 주인이 음식을 가져왔다. 따끈한 밥,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여러 가지 나물 반찬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한상이었다. 혜수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한 숟가락 입에 넣자 따뜻함이 퍼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맛이었다.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의 의미였다. 혜수는 윤호와 지은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지은아. 혜수가 말을 걸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네, 아버님. 백로식당은 어때? 요즘도 바쁘냐? 혜수의 질문에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여전히 바빠요. 하지만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백로식당에서 계속 일했다. 윤호가 그만두라고 했지만 지은은 거절했다. 저는 제 일이 좋아요. 결혼한다고 그만둘 이유가 없어요. 혜수는 그런 지은이 마음에 들었다.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 일은 계속해야지. 그게 자네의 가치니까. 혜수가 말했다. 지은은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윤호도 옆에서 지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지은 씨를 이해해 주셔서 저도 기뻐요. 식사를 이어가면서 혜수는 작은 봉투를 꺼냈다. 지은아, 이거 자네한테 줄 게 있어. 지은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뭔가요? 열어봐. 혜수가 말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카드가 들어 있었다. 백로식당 명예고문 박지은. 사람 먼저 밥 한 끼의 힘을 믿느니. 지은은 카드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혜수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우리 회사가 백로식당과 정식으로 협력 관계를 맺었어. 그리고 자네를 명예고문으로 임명하고 싶어. 자네의 철학을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도 전하고 싶거든. 지은은 감격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자네는 이미 하고 있어. 매일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이제 그 범위를 조금 넓히는 것뿐이야. 윤호도 옆에서 거들었다. 지은 씨, 당신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요.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지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밖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겠구나. 진짜 가문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윤호와 지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혜수는 돌아서며 두 사람에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 어르신들 메뉴는 제가 계속 책임질게요. 지은이 밝게 말했다. 혜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부탁해. 자네가 만든 큰 글씨 메뉴판처럼 작은 배려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니까.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식당 밖으로 나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단풍나무 아래에 서서 세 사람은 사진을 찍었다. 혜수, 윤호, 지은.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혜수는 조용히 생각했다. 예전에는 혼자 회장실에서 컵라면을 먹었다. 집에 돌아가도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밥상에 앉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생겼다. 가족이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 오늘도 밥같이 먹을 사람이 있다면 이미 참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밥상에 뭐가 올랐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밥상을 채우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끼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